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38살의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을 하면 남편이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누르는데요. 벨을 누르면 문을 열고 나오는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세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저희는 혼자 사는 시아버지와 윗집 아랫집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제 시아버지는 오래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짝사랑을 하던 선배였어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 워낙 성격이 좋아서 회사에서도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나이는 저보다 17살이 더 많으시지만 저는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제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다 귀엽게 봐주시는 제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아버지가 드실 밥을 해드리면 아버지는 반찬을 만들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짝 입맞춤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뽀뽀를 해주고 그럴 때면 사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반찬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게 돼요. 뭔가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남자가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는 거는 결혼한 남편이 저에게 해주는 애정 표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이 아침을 안 먹고 나가면 저는 그 반찬들을 통에 담아 시아버지네 집으로 가져가 같이 먹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곤 해요. 남편은 저와 시아버지가 이렇게 지내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직장 선배인 것도 모르고 저와 시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네요. 가끔 시아버지가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오셔서 같이 과일을 먹거나 차를 마시게 되면 혹시나 남편이 눈치를 챌까봐 두려웠어요. 남편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항상 7시 반이어서 그때까지는 저와 아버지는 항상 붙어 있을 수 있었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가끔 시아버지는 저에게 키스를 한다던가 그러면 얼굴을 붉히면서 시아버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손으로 탁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보통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아주 어려운 관계라고 하던데 저희는 그 정반대에 해당이 되는 관계였어요. 사실 남편을 처음 만난 거는 공연장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 1년 반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시아버지가 제가 사랑하던 선배였다는 것을 알고 정말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아버지로 생각을 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남편이 출근을 하면 그 사이에 시아버지에게 가서 있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처음에 제가 며느리로 찾아왔을 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출근을 하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있게 되니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해요. 정말 한 쌍의 연인처럼 그리고 남편보다 더 부부같이 생활을 해서 정말 시아버지가 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해 여름에 저와 시아버지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제가 여느 때처럼 시아버지의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아버지가 드실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고 혹시 시아버지가 깼다 방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런닝 하나에 팬티 바람으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저를 보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키스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그에 호응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불륜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남편 몰래 잠자리까지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사랑해서 한 번만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점차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둘만의 즐거움으로 변해갔어요. 이제는 남편한테 들켜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자기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안 되는 사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팔짱을 끼며 하고 싶은 것들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저희가 사랑을 하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외근을 가다가 저와 시아버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여 뒤를 따라오다가 결국 저희가 같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잡히게 된 거예요. 남편은 모텔에서 저와 아버지를 보고 저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지만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도련님과 아가씨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다 말해버렸고 저와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지옥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단지 내에 저와 시아버지가
자기 몰래 쓰레기 같은 불륜을 저질렀다. 남편을 버리고 시아버지와 그 짓거리를 한 추악한 여자다 등등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고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조롱과 멸시를 들어야 하는 비참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참을 수 있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소문이 한 번 퍼지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리 퍼지고 또 넓게 퍼지더군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사실이 퍼지면서 어딜 가나 바람핀 여자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고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도 편의점 알바생과 주인이 저를 이상한 여자로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데 정말 창피하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둘 다 똑같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혼을 해주면 자기만 머저리처럼 저를 위해 돈 벌어다 준 것밖에 안 된다고 자기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 말고는 아무데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마트를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으려 해도 저 같은 쓰레기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정말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런 저를 보듬어 주시지 못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서 자기도 저를 보살펴줄 처지가 안 되고 지금 더 저랑 같이 있게 되면 자신도 아들에게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문자로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다고 말하자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깼지만 경멸스럽다는 눈빛이 남편을 보고는 저도 아무 말 못하고 그의 매몰찬 행동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 핸드폰으로 아가씨와 도련님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자신의 형이자 오빠를 버리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미친 거냐고 그러는데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아가씨는 제가 처음에 시집 올 때부터 이런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와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잘못했다고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는데 시아버지도 아들에게 자기가 벌써 마누라를 보낸 지 11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외로웠고 오래전에 같은 회사를 다녔던 제가 좋아져서 잠깐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싸우는데 저는 거실에서 둘의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었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고 제가 바람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결국 그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저 혼자 살겠다고 새벽에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집을 나와 예전에 친구와 살았던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자 문자로 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나갔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했지만 제가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의 증거자료에 의해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제가 그 위자료를 주지 않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어떤 신용카드도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장이 있어도 돈을 뺏어 쓸 수도 없고 오직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니까 돈도 못 벌고 먹을 것도 못 먹는 상황이 되니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되더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바람을 피지 마세요.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그 뒤부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한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하시고 다른 그 어떤 이성에게도 눈길을 주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여러 개 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자주 듣는 편인데 내 이야기도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였지만 지방대를 나와서 그런지 대기업에는 서류에서 줄줄이 떨어졌고 그나마 운이 좋게 중견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업을 준비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회사였는데 인턴으로 들어가 보니 지방대 출신 인턴인 나는 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내 조건과 상황으로는 취업을 통해 성공이라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평소에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던 고깃집에 가서 무작정 일을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안 구한다는 그곳에서 무급이라도 일을 해보고 싶다며 무작정 출근을 하면서 자비를 하였고 밥값과 택시비를 주시며 그냥 가라고만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성실히 일을 하였고 쉬는 날에 틈틈이 공부해서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2호점 총괄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호점 위치가 다소 안 좋아서 오픈 빨리 끝나고 매출이 급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은 점점 늘었고 1호점보다 작은 평수와 안 좋은 위치임에도 1호점과 비슷한 매출이 나오면서 내 가게는 아니지만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니 사장님께서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다고 하시며 독립하라고 하셨습니다. 퇴직금과 투자금이라며 3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제 가게를 차려보라고 하시면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장님 가게에 와서 무엇이든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 가게 이름을 그대로 해서 3호점을 차렸습니다. 사장님께 배운 대로 정말 열심히 운영을 하였습니다.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라며 사장님께 보내드렸고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고깃집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몇 년 전에 쓰러지셨던 사장님은 운영하시던 고깃집은 저한테 다 넘겨주시고 집에서 쉬시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찾고 되돌아오실 때까지만 잠시 맡아드리는 거라며 꼭 다시 돌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은 계속 나빠지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집에도 가지 않은 채 음식을 만들고 치우며 사장님께 받은 고마움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장례가 끝나고 한동안은 1호점 앞에만 서면 눈물이 자꾸 나서 1호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호점 매니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의 따님이 오셨는데 저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급하게 1호점으로 갔습니다. 살짝 술에 취해 있었던 그녀는 아빠의 음식이 먹고 싶어서 왔는데 아빠의 맛이 아닌 것 같다며 아빠의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조용한 룸으로 옮겼고 평소에 직원들 식사로 사장님께서 자주 만들어 주시던 김치말이 국수와 사장님의 시그니처 메뉴인 돼지갈비를 가지고 가서 정성을 다해 구워주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김치말이 국수와 맛이 똑같다면서 딸인 자기도 똑같이 못 만드는데 너무 맛있다면서 먹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맛있게 구운 돼지갈비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돼지갈비를 먹더니 사장님 생각이 났는지 그녀는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저도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펑펑 우는 저를 보면서 딸인 자기보다 제가 더 자식 같다면서 그만 울라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둘이 앉아서 사장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계기로 그녀는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 김치말이 국수 및 사장님이 해주시던 음식들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올 때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그녀에게 주었고 다 먹을 때까지 말동무도 되어주고 술친구도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준 제가 고마웠던 건지 사장님의 빈자리로 외로웠던 건지 아니면 정말 많이 취했던 건지 저에게 사랑한다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랑한다는 고백이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닌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와 저는 가족과 같은 사이였기에 저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술 취한 조카를 대하듯이 웃어넘기려고 하였지만 그녀는 진지하다며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고백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게 손님이 많을 시간이라서 오래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방 안에 있는 그녀가 신경이 쓰였고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감이 되고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말에 생각해 보았냐면서 지금까지 바쁘게 일한 저한테 당장 대답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알지만 대답을 듣지 못하고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저에게 빠른 대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아닌 것 같아서 평생 삼촌과 조카 사이로 남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삼촌이 되어주겠다고 하였지만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시간도 늦어서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였지만 제 말을 무시한 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저에게 연락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사모님께 그녀의 일정을 물어서 그녀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문에서 내려오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가 버렸고 제가 한참을 불렸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그녀를 어르고 달래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거절을 당하니 너무 섭섭하고 창피해서 더 이상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그녀와 관계를 풀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2년이 지난 후에 저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녀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정신나간 도둑놈이라며 크게 놀라셨습니다. 게다가 띠동갑이 넘은 나이 차이도 있고 고깃집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약 10년간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았다 보니 연애하는 것도 데이트하는 것도 스킨십하는 것도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잘 맞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저의 영원한 사장님이며 제 인생의 스승님이시며 장인어른의 기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사장님 생각이 나서 두서없이 쓴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저희 시댁의 재산은 시댁이 큰 집을 사고 있어요. 큰 집은 저희 시댁보다도 더 잘 살고 제사를 치르기에도 참 넓은 집이에요. 큰 집에 동서들은 모두 둘이 있고 저희 시댁은 며느리는 저 혼자입니다. 시어머니의 형님이 되시는 남편의 큰어머니는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큰아버님이 크게 사업을 이꾸셨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큰어머니는 이게 다 조상님 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격하게 제사를 지내셨어요. 큰어머니는 제 앞에서도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을 시키셨고 시어머니는 큰어머니한테 대꾸도 한마디 못했어요. 큰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늘상 제사 음식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을 하시곤 했어도 시어머니는 고분고분 하셨어요. 처음에는 참 이상했었죠.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도 시어머니는 제사상에 오를 전을 부쳐야 한다면서 시댁에서 함께 전을 부치자고 저를 부르셨어요. 전의 종류도 참 다양했는데 상당히 많은 음식이었어요. 제가 전을 처음 부쳐보는 곳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씩 일일이 물어보면서 해야 했는데요. 그만 종류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제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계란물에 너무 많은 소금이 들어갔던 거죠. 어느 정도 간을 맞춰야 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시어머니께 간을 봐달라고 한다는 것을 그만 시키는 일을 하다가 깜빡했어요. 시어머니는 요리하는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제가 옆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하시는 것도 배우느라 바쁘더라고요. 전도 다 부치고 무나물을 비롯해서 뜸복이 나물 등 처음 본 음식들도 있었어요. 나물과 전류는 시어머니가 해오시고 나머지는 큰 집에서 큰어머니가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슨 잔치상을 차리시는 것처럼 이것저것 많이도 하시더라고요. 갈비에 잡채에 생선찜에 많이도 음식을 만드셨어요. 제가 요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옆에서 그저 거들기만 할 뿐인데도 뼈골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여쭈었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이 해가시는 거 아니에요? 큰어머님은 하실 거 없겠네요. 아니다. 전하고 나물만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잡채랑 갈비는요? 사실은 내일 네 신우 시어머니 생신일이래. 동서들끼리 돌아가면서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로 했다는데 네 신우 차리라지 뭐냐.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내일 춘자 시어머니 생신상에 오를 음식들을 했다. 네? 아침 일찍부터 뼈 빠지게 쭈그리고 앉아서 잘 하지도 못하는 주방 일을 하느라 뼈골 빠지긴 했는데 이게 다 신우 시어머니 생신상 음식이었다니 참 약이 올랐어요. 아니 그럼 신우이를 불러다 놓고 일을 시켜 잡수시든가 하시지. 하필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지금껏 일을 시켜 잡수시다뇨.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왜 아가씨는 안 오는 거예요? 아가씨 시어머니 생신상 음식을 맡겨만 놓고 내다보지도 않네요. 준자는 이런 거 할 줄 모른다. 그 애는 공부만 하던 애라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키웠다. 어머니,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밥 한 번 안 했어요. 그러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게 자랑이라고 말하고 자빠졌냐? 아가씨도 손에 물 하나 안 묻혔다면서요. 어떻게 너랑 준자랑 같니? 네?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바로 코앞부터 내셨어요. 넌 참 말도 많다. 제사 음식을 좀 하면서 겸해서 몇 가지 좀 더 해서 춘자 시어머니 생신상에 내놓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네가 하냐? 너는 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입만 나불대고만 있어. 어머니가 요리는 해도 제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하자 시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아이고 천불이다. 나는 그 옛날에 시어머니는 하늘까지 생각해서 말대꾸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아니 요즘 것들은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심히 앉으려고 하냐? 말세다 말세.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요리는 다 하셨고 저는 옆에서 천만 붙였으니까요. 신이 고생을 덜 시키려고 신이 시어머니 생신상 음식을 미리 하는 것도 어머니가 딸을 아껴 사는 마음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했어요. 오후 늦게서야 만들어 놓은 제사 음식을 잘 포장을 해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아버님과 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큰 집으로 갔어요. 신이네는 오지 않았고요. 큰어머니는 자기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면서도 놔두고 저희 시어머니를 너무 이것저것 시켜 먹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군소리 한마디도 없이 시킨 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큰어머니는 자기 두 며느리는 챙겨야 하는 애들이 있다는 핑계로 처음 제사에 참석하는 새댁인 저에게는 자기 종인 듯 하대하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목소리도 컬찍하게 깔아대면서 시켜 잡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거분거분 말 잘 듣고 큰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고 계신데 저도 그냥 따라했어요. 그리고 밤 12시가 지난 후에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커다란 대나무 수쿠리 상자에 흰 기름종이를 깔고 제가 부친 전이며 반건조 죽상어 찐거며 생선이며 약대추며 산자며 이것저것 하나 가득히 담아서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소쿠리 한 상자에도 음식을 가득히 담아서 큰어머니가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큰어머니는 자기 두 며느리들이 애들 데리고 힘들다고 다 집으로 보냈어요. 저와 시어머니에게만 주방에 뒷정리를 해달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새벽에 할 소린가요? 벌써 1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각인데 말입니다. 슬슬 피곤도 밀려온 데다가 큰어머니의 말에 솔직히 뿔따구가 났습니다. 자기 식구들은 손 하나 뚝딱하지도 않게 주방 출입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고서 저와 시어머니를 부려먹더니 끝까지 뒷정리까지 하고 오라니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큰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큰어머니, 시간도 너무 늦고 또 피곤해서 안 되겠네요. 저 어머니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가야겠어요. 그러자 옆에서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아니, 너 왜 그러냐? 좀 해주고 가면 될 것을 그러냐?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정리를 다 해놓고 갈게요. 그러자 큰어머니는 얼척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어머니,
제가 오늘 처음 제사에 온 거라서 가만히 두고만 보려고 했는데요. 이 집은 위아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큰어머니 종이에요. 왜 어린 것들은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어른인 우리 어머니가 이 집 종처럼 일하게 하세요? 큰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네가 언제 봤다고 눈 치켜뜨고 대더니 완전히 버르장머리가 없네. 큰어머니야말로 저를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하세요? 전이랑 나물이랑 저희 어머니가 다 해오시고 또 여기 와서도 계속해서 손에 물을 묻히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큰어머니가 뭔데 감히 우리 어머니를 하대를 하세요?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참 거슬리네요. 저한테도 큰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니까 이래라 저래라 시켜먹지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 하나도 안 시켜 드시고 저와 시어머니만 일 시켜 드시는데 영 보기 흉했어요. 아니 뭐야? 뭐 이런 게 다 들어왔어?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큰어머니한테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그 입 닥치지 못해요? 우리 며느리한테 한 번만 더 함부로 짓거려봐요. 그 아구탱이 찢어버릴다니까. 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했어요. 큰어머니는 놀라 자빠질 듯이 휘청거리면서 거실로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서방님, 세상에 내가 종처럼 일 시켜 먹었다고 나를 쌍으로 잡네요. 거실에 있는 아버님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아버님이야 큰아버지나 남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그러게 적당히 하셔야죠. 내가 봐도 우리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온 꼴은 못 봤네요. 다음 제사부터는 형수님이 혼자서 하세요. 저만 제사 지내러 와야겠어요. 뜻밖의 말이었는지 더 기가 차다는 얼굴이 역력해 보이는 큰어머니가 볼만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주방에서 만들어 놓은 제사 음식들을 이것저것 챙기셨어요. 저 같으면 준 것도 던져놓고 그냥 나오겠던데 조금 우습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편을 들어주시니까 기분 업되셔서 큰어머니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테니까 제사 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고 나오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도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면서 앞으로 절대로 큰 집에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동안 아버님이 할아버지의 대부분의 땅을 물려받아서 큰아버지가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큰어머니를 윗사람으로 잘 대우하라고 시어머니에게 윽박을 질러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막 시집을 온 며느리를 복대기처럼 부려먹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신우이가 자기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린다고 하던 날이었는데 오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귀청이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너는 뭐하는 애냐? 저는 하나같이 짜서 목도 못하겠고 나물은 이게 뭐냐? 뭔 신내가 이렇게 나는 거야? 어머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만 했어요. 음식은 어머니가 다 하셨잖아요. 내가 잡채하고 갈비에다가 설탕을 조금만 더 뿌리라고 했지. 소금을 뿌리라고 했니? 네, 시킨 대로 설탕을 뿌렸어요. 그런데 왜 짜서 먹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저는 영문을 몰라서 그저 설탕만 시킨 대로 뿌렸을 뿐이고 간을 잘 볼 줄 몰라서 시어머니가 보시겠거니 싶어서 그냥 뒀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충내산에 날리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네가 소금을 얼마나 많이 더 뿌려놨는지 잡채나 갈비는 아예 내놓지도 못해서 어제 싸운 제사 음식이라도 내놨다.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 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제사 음식은 왜 그렇게도 짠 거냐? 원래 제사 음식은 소금기가 없어야 하는데 하나같이 짜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전후 정황을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음식을 했던 신우의 시어머니 생신상 음식이 제가 설탕인 줄 잘못 알고 넣었던 소금 때문에 상에 못 올리게 되자 제사 음식이라도 몰래 상에 올리다가 주방에 온 그쪽 신우들한테 들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우들이 장난하냐고 상을 뒤집고 난리가 났다네요. 어째 이런 일이. 성의도 없이 제사 음식을 재활용을 해서 생신상에 올렸냐면서 신우의 신우들이 입바른 소리들을 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탓을 돌렸어요. 제가 갈비나 잡채에 소금만 넣지 않았더라도 재활용 제사 음식으로 도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냐고요. 저는 계속 그랬어요.
어머니, 전 아니에요. 분명히 설탕을 넣었어요. 어머니가 그때 제자 음식을 하면서 마음이 바쁘시니까 소금을 설탕으로 잘못 보고 그러셨겠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머니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했었잖아요. 남편도 아버님도 시어머니의 잘못을 아셨어요. 요리를 했던 분이 시어머니였으니까 당연한 거였죠. 아무리 손이 빠르신 분이라 해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신우는 참 안 됐더라고요. 그쪽 신우들한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엄청 혼이 났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고 올케인 저를 데려다가 신우의 심호 생신 음식을 돕게 하더니 이젠 꼼짝없이 직접 손에 물도 묻히고 음식도 하고 그러겠네요. 신우의 심호 생신상이 엎어질 정도였다니 신우의 시댁 식구들도 엄청 화가 났었나 봅니다. 안 됐지만 센똥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